헤세는 왜 이 작품명을 하필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교장이 한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평생을 무언가의 바퀴를 돌리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죽어라고 돌려댔던 수레바퀴, 직장이라는 톱니바퀴. 우리는 그 바퀴가 멈추면 내 인생도 끝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헤세는 주인공 한스를 통해 묻습니다. 그 바퀴를 돌리는 주인이 정말 당신이었느냐고. 혹시 바퀴 아래 깔린 소중한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니냐고 말이죠. 이제는 그 무거운 바퀴에서 잠시 내려와 한스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요한 강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공부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소년 한스 기벤라트는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 교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명문 마울브론 신학교에 2등으로 합격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율과 성적 압박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친구 하일러를 만나며 내면의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결국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쇠약으로 학교를 중퇴한 채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수습기계공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첫사랑의 실패와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밤 차가운 강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헤세의 후기작인 데미안이나 시타르타가 내면의 완성을 향한 승리를 다룬다면 초기작인 이 소설은 철저한 패배와 비극을 다룹니다. 헤세의 여러 작품 중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실제 아픔이 가장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본인 또한 신학교라는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시계 부품 공장의 차가운 톱니바퀴 사이에서 견습공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통해 구원받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 자유로운 영혼인 하일러와 순응하는 영혼인 한스는 끝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채 한스의 몰락으로 끝이 나는 결말을 맞습니다. 이 작품에는 세 개의 각기 다른 상징으로서의 바퀴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상징적인 바퀴는 단순한 사물이 아닌 다층적인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면 더 깊고 강렬한 감동과 여운을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한스는 낚시 도구들을 다락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 그리고 한때 그토록 정성을 들여 모았던 곤충 채집 상자들도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 모든 유치한 장난감들과 작별을 고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스스로 죽이고 있었다. 신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한스는 가장 아끼던 유년기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이것은 그의 유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었던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과 사랑했던 강가의 풍경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려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스의 이 행위는 타의에 의해 자신의 순수한 유년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사회적 성공이라는 궤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행위이자 본연의 자아를 죽이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됩니다. 물레방 안은 어느 때처럼 단조롭고 졸린 듯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한스에게 즐거운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멈출 수 없는 운명의 바퀴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리가 커질수록 한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강가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후 한스가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가에 나갔을 때 보았던 풍경은 자신의 마지막 유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순수한 유년기라는 바퀴를 스스로 멈춰버린 것이지요. 헤르만 헤세는 니체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니체에게 바퀴는 원형으로 회전하며 반복되는 삶의 굴레를 의미합니다. 헤세는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찾지 못할 때 사회가 규정한 반복적인 바퀴의 궤도에 갇혀 결국 마모되어 버리는 모습을 수레바퀴라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레바퀴는 헤세가 깊이 몰두했던 인도 철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헤세는 후에 시다르타라는 작품을 쓸 만큼 불교와 인도 철학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불교에서 인생은 고통의 바퀴가 구르는 윤회라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세에게 바퀴는 벗어나야 할 집착과 고통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한스는 끝내 이 바퀴를 멈추지 못하고 깔려 죽음으로써 그 굴레를 벗어난 비극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기운을 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에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자네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 그것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되네. 교장 선생님이 한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했던 얼핏 다정해 보이는 이 격려가 사실은 소년을 으스러뜨리는 거대한 바퀴의 회전소리였다는 것을 당시에 한스는 알았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요에 대해 생각하면서였습니다.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신학교에서 쫓겨나온 한스를 마주한 교장과 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걱정하는 그리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결국은 한스를 수레바퀴 아래로 밀어넣은 그들. 사랑이라는 다정한 격려가 어떻게 무거운 쇳덩이 바퀴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한 한스는 친구 하일러와 가까워지면서 학업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한스가 성실하고 모범적인 자아였다면 하일러는 그가 부정해왔던 자유롭고 반항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하일러는 한스의 억눌린 그림자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한스가 하일러와 입을 맞추고 우정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친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생명력과 처음으로 조우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하일러는 학교라는 수레바퀴를 스스로 부수고 나간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스는 하일러를 동경하면서도 수레바퀴 밖의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지요. 생의 내면으로 비유하자면 하일러는 탈출구이지만 한스는 길 잃은 아이의 영혼입니다. 하일러는 멀리 떠나갔다. 그는 자유를 찾아 세상 밖으로 나갔지만 한스에게 남겨진 것은 더 깊은 고독과 감당할 수 없는 그리움뿐이었다. 하일러가 사라진 교정에서 한스는 이제 돌아갈 길도 나아갈 길도 잃어버렸다. 결국 하일러의 퇴학 이후 한스는 급격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대신 실현해주던 존재가 사라졌을 때 한스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텅 빈 껍데기였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따라 읽다 보니 때로 위험해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어쩌면 그들의 일탈은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스에게 하일러는 친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교율과 성적밖에 모르던 한스의 메마른 영혼에 시를 심어주고 반항이라는 인간의 뜨거운 온기를 가르쳐준 존재였지요.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했지만 한스는 하일러라는 거울을 통해 본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자유롭고 싶어하는 본능을 끝내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하일러는 떠났고 한스는 그 그림자를 붙들고 울다가 수레바퀴 아래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한스는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데미안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 알을 깨고 나오지만 한스는 하일러라는 알 껍데기만 만져본 채 결국 깨뜨리지 못하고 주저앉은 셈이니까요. 단순한 친구를 넘어 내가 되고 싶었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한 거울 속의 나로서의 하일러. 그 내면의 야성은 지금의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의 한 조각으로 아프게 되살아납니다. 저의 인생에서 하일러는 누구였었나? 세상이 인정하는 안정된 과정을 굳이 외면하고 거침없이 마음속에서 안개꽃처럼 마구 떼지어 피어나던 꿈의 자락을 쫓아 무턱대고 그리로 가보겠다고 결심했던 10대 시절의 소심한 반항과 그 아래 깔린 시리도록 눈부셨던 희망과 의욕의 나날들이 저에게 하일러 같은 친구가 되어 함께 해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스처럼 지금 우리도 잃어버린 내면의 하일러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레바퀴가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스스로 부수는 아픔이라면 수레바퀴는 외부에서 덮쳐오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려본 아이는 타인이 밀어붙이는 거대한 바퀴 앞에서도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스가 신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는 그에게 자, 이제 다음은 무얼 할 거니? 라고 재촉하듯 묻습니다. 그렇게 잠시의 멈춤조차 허용하지 않고 한스를 몰아붙인 주변의 상황이 결국 한스가 비극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잠시 쉴 수조차 없이 떠밀렸던 그 속도와 효율의 폭력성이 그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쩔 수 없이 한스는 수습기계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토록 노력하고 고생하며 그렇게 많은 소소한 기쁨들까지 외면하며 그토록 대단한 자부심과 야망과 희망으로 키워갔던 꿈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그 모든 노력이 단지 동창들보다 더 늦게 비웃음까지 받아가며 하찮은 수습공이 되어 공장에 가기 위한 것이었다니. 천재성을 인정받으며 모두에게 촉망받았지만 점차 학업에서 멀어지고 결국 신학교에서 쫓겨난 후 수습공이 된 한스. 이곳에서 한스가 마주한 톱니바퀴는 산업사회 속에서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지적인 압박, 수레바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육체적 노동과 차가운 금속성 톱니 사이에서 한스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했던 것이지요. 줄기가 잘린 나무는 뿌리 근처에서 어린 가지를 새로이 내민다. 꽃다운 시기에 다치고 병든 영혼도 뿌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부러진 인생의 줄기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다는 듯 봄 같은 기대가 가능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중간에 솟아나온 가지는 아무리 통통하고 무럭무럭 자라더라도 그렇게 보이기만 할 뿐 결코 제대로 된 나무줄기가 되지 못한다. 모든 건강한 인생에는 의미와 목표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젊은 한스에게는 벌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스는 이 상황에 괴로워하며 생각합니다. 자신도 가을과 함께 소멸하고 잠들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자신의 젊음이 이를 거부하고 조심스럽고 끈질기게 삶에 집착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여기서 한스가 느낀 끈질긴 삶에 대한 집착은 영혼의 기쁨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본능적인 맥박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은 이미 수레바퀴에 깔려 으스러졌는데 몸은 여전히 숨을 쉬고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였던 거지요. 한스에게 괴로웠던 점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내 영혼을 이 끈질긴 육체가 계속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이 주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강물에 몸을 던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그가 마주친 돌아갈 곳이 없는 사회적 죽음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한스가 기계공으로 일하기로 결심하며 가졌던 희망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방인이었고 옛 친구들이나 지식인 사회에서도 탈락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에 속해보려고 생각했던 한스는 기계공으로 일터에 나간 첫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맞춘 푸른색 작업복은 너무나 깨끗했고 그것이 한스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이 옷이 하루빨리 기름때에 절고 더러워지기를, 그래서 자신이 이 거친 노동의 세계에 원래부터 속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것은 한스가 지식인의 세계에서 쫓겨나 노동자의 세계로 들어갈 때 어떻게든 동화되어 생존하려 처절하게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왜 빨리 그렇게 더러워지고 싶었을까요? 그건 평범함이라는 마지막 비상구라도 찾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지식인도 못되고 노동자에도 섞이지 못한 한스의 경계인적 고독. 서툰 사회생활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스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한스의 삶에서 그를 감싸줄 따뜻한 공동체나 가족의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스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를 다시 일터라는 바퀴로 밀어넣었죠. 심리적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의 본능적 집착은 결국 절망에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다고 느낄 때 그건 사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는 영혼의 간절한 외침 아닐까요? 그 외침을 들어줄 단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한스는 살고 싶다는 아우성을 내면에 끌어안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해는 영원히 이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한 초인 위버맨시는 그 바퀴를 스스로 돌리는 자이지만 한스는 그 무게에 짓눌린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니체의 영원 회귀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 즐거운 학문에서도 이어집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하고 또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사상은 너의 행동 위에 놓인 가장 무거운 무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정말 두렵고도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만약 내 삶이 반복된다면 나는 다시 이 수레바퀴를 돌리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미래나 과거를 통틀어 영원히 다른 것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면 멈출 수 없는 바퀴처럼 굴러가는 우리 인생 또한 아모르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레바퀴 아래 깔리지 말고 그 바퀴 위에 올라타라.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바퀴를 내 의지로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바퀴는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 작품 전반에 걸쳐 무겁게 깔려있는 수레바퀴의 무게는 어쩌면 현재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던지는 무언의 압박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나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고유한 나무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아픈 자각. 지금 너무나 깊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 주변의 성취의 수레바퀴를 다시 한번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는 숙제도 던져주고 있지요. 줄기가 잘린 나무가 뿌리에서 새순이 돋으려면 회복의 여백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도 수레바퀴가 아닌 진심으로 공감받으며 쉴 수 있는 위로와 여유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누군가를 수레바퀴 아래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거듭해서 그것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안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